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본 것처럼 이렇게 신학을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을 해두면 좋다라고 하는 관념은 원래 뭐였냐면은 철학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그 다음에 신학의 본질을 미리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실제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는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슐레일 마후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바르게 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우리 기대하는 것만큼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커리큘럼이 어떠한 이 관념하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영미계의 현대의 그 물살을 타고서 신학을 할 때에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도도히 흐르는 어떤 물줄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혹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하기 이전에 그 물줄기가 본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 있어서의 올바른 신학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그 생각의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이 슐레일 마후의 이 계열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신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사실은 자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가는 고민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편은 이런 조류가 있는 겁니다. 슐레일 마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학에 푹 빠져야 된다. 그것이 굳이 어떤 철학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기에 유용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를 관통하고 있고 현재의 그 삶의 좌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 철학을 붙잡고 그 철학을 방법론으로 삼아서 해나갈 때에 비로소 철학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신학은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학문이 아니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학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을 슐레일 마후식으로 얘기하면 철학에서 가져오니까 결국 신학은 철학의 변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만일 그렇다면 슐레일 마후식으로 신학을 한다면 결국은 신학이 파괴되는 거 아니냐. 자기의 그 독자적인 생명력을 찾고 그 생명력에서부터 길러져 나오는 어떤 파워를 통해서 그 사역자들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독일식으로 신학과 같은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철학과에 진학을 해서 철학과 속에서 신의 존재의 문제, 신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뇌하고 논문을 쓸 때에 그냥 신학 학위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한쪽에서는 이 현대의 주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대 신학의 가장 중요한 표준은 수학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은 고대의 문서인, 옛날 2000년 전의 문서인 성경과 그때 당시에 형성되었던 어떤 미신적인 관념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2강에서는 그게 아니라 신학은 그 자체의 어떤 사이언스, 우리가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좀 더
깊은 의미로서의 이 서양적 관점에서의 그 학문으로서의 그 요건을 그 자체에 내장하고 있고 그것을 철학이나 그것을 수학을 기준으로 한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과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2강에서 하나둘 확인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3강에서는 이 자연과학과 이 신학이 근본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제3강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서양에 있어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는가의 그 본질적 성격을 오늘 좀 지루하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의식을 못했지만 이전부터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어떤 형태로든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라든가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온 분이 있고 또 등에 떠밀려 서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쓰실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남다르게 탁월하게 교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나 이 보호자의 열망에 떠밀려서 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하는 의식을 한쪽에는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기독교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딪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또 부딪힌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신학교, 대학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불교 교리를 깊이 있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출가 혹은 귀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속을 버리고 완전히 연부를 외우고 또 어떤 면벽 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승과 마주 앉아가지고 화두를 놓고서 도를 겨루는 그래서 신통력 같은 것을 조금 배워가는 그런 것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배운 것이 체계화된 것이 전혀 훈련이 없습니다. 그죠? 기껏해서 종교성을 연마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그 다음에 방언 훈련 뭐 이런 거 그것이 다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해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한 적이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가장 깊숙이 알기 위해서 가는 곳이 대학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 훈련생을 길러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동양에서의 종교관과 서양에서의 종교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경지를 얘기합니다. 불교 교리의 진수를 터득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다 이렇게 딱 보면 얼굴에 벌써 이 뭔가 도의 경지에 도달한 듯한 어떤 그 자태와 이 풍모, 그다음에 말 한마디 속에 뭔가 신비스러운 힘이 느껴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능을 시험 보고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시험 보고 그렇죠.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이게 고등학교에서 수학 배우는 거하고 신학 배우는 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그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서양의 신학자들, 서양의 기독교의 본질을 깊이 파악해 나가는 선생들은 동양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종교가들하고는 다른 방식의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종교의 본질을 결국은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혹은 수도원에서 집중적인 영성훈련을 통해서 기독교의 구원과 기독교인 다움의 어떤 본질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학교의 교과서로 만들어 놨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정말로 기독교에 득이 되는 것인가의 논쟁은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사실 11세기 말부터는 이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는 그야말로 서구 신학의 본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대학교 교과서에다가 기독교의 본질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체계적이고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이게 대학교 수업식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험한 방식을 택한 겁니다. 뭐냐 하면 어떤 그것을 예를 들어 꿀을 주는데 꿀을 퍼서 딱 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디 단단한 용기 속에 집어넣고서 그거를 봉하고 거기에 이것을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고도의 지성의 훈련을 거쳐서 이 암호를 풀어야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고 나서야 이 꿀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보통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신학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꿀송이처럼 달다? 먹어봤어야 맛을 알죠.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 수학처럼 논리훈련, 그래서 수수께끼 풀기, 이게 수수께끼를 고차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암호학의 기초를 배워야 된다. 이게 맨날 암호학하고 그 다음에 분석학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난 사람이 참 많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종교가 최정점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체계화하려는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 종교적인 특성만을 담아서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어떤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것과 같은 이런 교과목 같은 것을 쭉 펼쳐놓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파악한 다음에 그것과 비교해놓고 보니까 왜 옛날 사람들은 헛된 짓을 많이 했느냐, 그냥 꿀송이 딱 퍼서 먹어봐 이러면 좋을 거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알 수가 없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종교가 놓여져 있는 역사적 컨텍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불교 같으면 왜 불교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기준의 어떤 지식을 갖춘 것이 불교 아니면 유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듭니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그 역사적 컨텍스트가 뭐냐면 조선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이 이 불교를 억압해서 이 사회로부터 축출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에 성공을 거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그러니까 사회적 천민 집단이나 소외 계층만이 불교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초 교육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교육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의 불교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에 귀의하는 것 말고는 사회적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불교를 고려 불교와 비교해보면 고려 불교는 압도적으로 교리 연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려는 불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이 유교 사회인 것처럼. 그 얘기는 불교가 그 사회를 장악했다를 떠나서 불교가 그 사회를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체제를 유지할 책임을 떠맡았고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입각해서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국왕 같은 경우, 귀족 같은 경우에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불교에서부터 끌어나오는 이런 책무를 불교 자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교리화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화 시킨 데에는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목사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라 할지라도 이들이 각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귀족들 혹은 그 지역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엘리트들의 배후에 서서 통치 이데올로기, 통치 방향,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관한 이념을 설명해주고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사들을, 종합인을 길러내기 위해서 신학교육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6세기까지 기독교는 교회의 목회자만 길러내는 것, 그래서 구령사업,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성경 공부시키는 것이 목표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유럽 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이 가급적이면 좀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유일한 교육기관이 바로 대학이었고, 이 대학은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나갔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세워졌던 모든 대학은 하나같이 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에 의학, 법학,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필요한 국가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싶은 그런 인재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나 20세기적인 컨텍스트에서 발생한 기독교의 어떤 성향, 그것이 말하자면 근대의 복음주의라든가 부흥운동주의 같으면은 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떨어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엘리트 인재를 길러내는데 내야 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령사업, 그 다음에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만드는 그 지점까지의 사역자들을 집중적으로 길러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교파나 기독교계 사회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인재는 그야말로 그 기독교 사회 전체에서 불과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는 길러내지를 않고 별도의 정책적인 인재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하든지 아예 마련하지 않든지, 혹은 그런 능력을 사회에 더 발달된 교육기관을 거쳐서 훈련된 사람이 그냥 기독교인이 되면 그 인재를 이용하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세기 중세 사회까지의 신학은 100개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나나 두 개를 교회에서 쓰고 나머지를 사회에 준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로부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별로 없고, 사회 봉사활동 빼고 그런 궁극적이고 사회의 정책 기준을 개발하는 데에 이 교회나 신학교회가 기여하는 바는 없고, 사회의 인류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길러낸 인재들이 우리 교단에 많이 오면 좋겠다, 이 정도의 기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수님이나 어느 전체적인 퍼컬티 교수단들의 멤버 구성을 놓고 보면 이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특히 침례교회가 자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재형을 설정해서 인재를 길러내서 배출해서 일반 대학 교수로도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의 침례교 신학을 좀 배운 다음에 유학 가서 학위 받고 와서 교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된 맥락 속에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나의 학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초부터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성향이 깊어지니까 훌륭한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사회에서 갈고 닦아야 된다. 한마디로 인류대학 출신, 인류대학 학부 출신이면 이제 신학교에 와가지고 쉽게 출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인기의 중심이 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학에 대한 그리고 신학의 뿌리와 발전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양에 있어서 사이언스, 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를 좀 이해해 봅시다. 보통은 서양 철학사, 그러니까 서양 학문은 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다 그 뿌리는 서양 철학에 있었고, 그 서양 철학의 철학사들을 어떤 책을 보아도 대개 소피스트들인 BC 6세기서부터 보통 다룹니다. 서양 고대 철학자, 고대 헬라 철학자들 그 이전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 원래 서양 철학은 역시 서양의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그 인간의 기륭 화복을 이야기하고 삶의 문제를 그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 앞에서 고민하면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BC 6세기 소피스트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종교성을 많이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역하고 똑같아요. 발전 단계가. 주역이 원래 점을 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점 치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 열국지, 초한지, 삼국지를 읽어보면 알지만 왕이 군대를 징발을 해서 출정할 때에도 꼭 점을 칩니다. 거북점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기륭화복을 칩니다. 이 기륭화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나름대로의 통계학이 있고, 그 자연지리에 관한 통계, 인문지리, 자연지리의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점점 발전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에서 통계학적인 발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역을 좀 미신적인 사람은 아직도 그 점을 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양 철학자들은 점을 치는 데가 아니라 어떤 논리성, 그 다음에 세계관의 구축, 그 다음에 인간사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동양 철학의 기본적인 텍스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동양에서도 일어났고 서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점을 치든 통계학이든 이들의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삶이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그 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이런 공통인수들이 이제 가닥이 잡히고 그것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단순히 어울려 사는 시족에서, 그 다음에 부족이 아니라 조그만 형태라도 도시국가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었을 때에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엔 시민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시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러면 건전한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 필수 사항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있다면은 자제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시민으로 육성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12쪽에 보면 AD 3세기경에 엥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형성이 됩니다.